관객 여러분, 공포극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날은 날씨도 좋고 아침부터 굉장히 들뜬 날이었어. 우리 오빠 팀에 야구 경기가 있던 날이었거든.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경기장으로 가서 오빠를 위해 열심히 응원했지. 정말 행복한 하루였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말이야. 도로를 달리던 말과 충돌하게 되었고, 이 사고로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엄마를 잃게 되었거든. 그날 이후로 난 모든 게 우울해졌고, 매일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생각했어. 그렇게 교통사고는 트라우마가 되어서 많이 소심한 성격이 되었던 것 같아. 시간이 지나 중학교를 입학하게 되었고 우연히 합창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면서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 학교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성격은 조금씩 밝아지게 되었어. 나의 밝아진 모습에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셨어. 아빠는 경찰이셨는데 바쁜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으셨지. 오빠들도 대학생이 되고 외박이 잦아지면서 나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어. 그래서 아빠는 내 걱정을 많이 하셨었어. 아빠는 내가 또 어두운 성격이 될까 겁이 나셨었나 봐. 그래서 나에게 컴퓨터를 사주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엔 컴퓨터로 채팅을 하게 되었지. 멀리 사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대화를 할 수 있어 정말 좋더라고. 그렇게 우연히 10대들이 모여있는 기독교 대화방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데이브란 사람을 알게 되었어. 데이브는 캘리포니아에서 살고 있는 3살 많은 오빠였고, 서핑과 해변을 좋아한다고 했어. 기독교 대화방이긴 했지만 서로 좋아하는 것이라던가 취미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데이브는 나와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데이브와 대화할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것 같아.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고 데이브와 대화를 하는 게 일상이 되었을 정도로 데이브와는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친해졌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데이브를 조금씩 의지하게 되었고, 내 속에 있던 상처들을 털어놓게 되었지. 어릴 때 겪었던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는데, 데이브의 이모도 최근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괜찮았지만, 데이브가 얼마나 힘들고 속상할지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 서로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 우린 이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 그리고 어느 날 나와 친한 친구에게 데이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 그런데 친구가 데이브에 대해서 듣더니 인터넷에서 만난 모르는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고, 데이브가 좋은 사람이란 걸 친구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데이브와 채팅을 나눈 걸 친구에게 보여주게 되었지. 그런데 친구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보더니 역시 데이브가 이상하다는 거야. 말투가 너무 아저씨 같다고 하더라고. 데이브의 말투가 조금 어른스럽긴 했지만 아저씨라니 너무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친구뿐만 아니라 아빠까지도 데이브가 수상하다며 채팅을 그만하라고 하시는 거야. 너무 속상했지만 자꾸 주위에서 이상하다고 조심하라고 하니까 나도 조금씩 데이브와의 채팅을 피하게 되더라고. 연락을 완전히 끊은 건 아니었고, 가끔씩 데이브에게서 전화가 오면 통화 정도만 하면서 연락을 이어갔어. 그러다 우연히 나와 같은 또래의 스콧이라는 남자아이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스콧은 정말 매력적이고 재미있는 아이였어. 데이브도 좋은 친구였지만 스콧과의 대화는 더 즐겁고 설레더라고.
스콧을 5월에 만났는데 계속 썸을 타다가 10월에 정식으로 사귀기로 했어. 데이브에게도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소식을 알렸고 데이브는 축하를 해줬어. 그리고 자연스럽게 데이브와의 연락은 뜸해지게 되었지. 그런데 어느 날 데이브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더라고. 읽어보니깐 내가 사는 곳 근처에 계시던 데이브의 이모가 상태가 나빠지셔서 우리 마을 쪽으로 온다는 메시지였어. 그리고 시간이 되면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었지. 하지만 이상하게 자꾸 아빠랑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을 했어. 데이브는 실망하는 것 같았지만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걸 계기로 데이브와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어. 물론 남자친구 스콧과의 사이는 문제없이 여전히 좋았어.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친구가 내 사물함에 붙어있는 남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누구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채팅에서 만난 남자친구라고 소개를 했는데 사진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설마 주소를 가르쳐줬냐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친구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했어. 스콧이 80세의 강간범일 수도 있고 이 사진은 손자 사진을 훔쳐서 쓰는 걸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 있지. 정말 기분이 나빴어. 걱정하는 건 알겠지만 남의 남자친구한테 80세의 강간범이라니 너무하잖아. 그렇게 친구와 다투게 되었고 결국 화해를 하게 되었지만 서로의 감정이 다 풀리진 않았지. 친구는 내가 걱정돼서 해준 말이었고 나도 친구에게 심한 말을 했던 게 마음에 걸리더라고. 때마침 그날은 아빠와 오빠들이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어서 혼자 있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고 친구와 좀 더 대화를 하기 위해 집에 놀러 올 수 있냐고 친구에게 묻게 되었어. 하지만 친구의 엄마가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혼자 집에 오게 되었지. 친구와의 다툼을 다 풀지 못한 채로 있으려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지더라고. 그렇게 데이브와 통화를 하면서 스콧과는 채팅을 하고 있었어. 저녁 9시가 넘었을 즈음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는 오빠가 왔나 싶어서 채팅을 멈추고 방 문을 열었어. 그리고 K씨의 채팅은 12월 3일 9시 41분을 기점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K씨의 오빠인 에릭이 집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10시 15분. 에릭은 동생 K씨가 잠들었을 거라고 생각했고 K씨가 집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저녁 11시 30분 오빠 팀이 귀가를 해서 K씨의 방을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팀은 곧바로 경찰인 아버지 릭에게 연락을 해서 K씨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렸고 집으로 돌아온 릭은 강제 침입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 조지가 발을 쩔뚝거리고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릭은 K씨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K씨의 행방을 아는 친구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 신고를 했고 수사관들은 처음에 K씨의 가출 가능성을 고려했지만 가족들은 K씨가 절대 가출할 아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은 폭우가 몰아치는 밤이었고 집안에 K씨의 외투와 신발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 점이 확인이 되어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사관들은 K씨와 채팅을 하던 남자친구 스콧을 제일 먼저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하지만 스콧은 K씨의 집에서 8시간이 넘는 거리에 살고 있었고 그 시각에 자신의 집에 있던 것이 확인이 되어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이제 남은 용의자는 K씨와 연락을 하고 지냈던 데이브였고 데이브를 추적해보니 데이브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17살의 소년이 아니었고
47살의 데이비드 플러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배우자 학대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인 데이비드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K씨가 실종된 다음 날인 12월 4일 데이비드의 이름으로 렌트가 된 차량이 어느 모텔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모텔에는 데이비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하였고 데이비드가 전날 또 다른 차량을 렌트한 사실과 11월 6일에 모텔 근처에 있는 작은 창고 하나를 대여한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가 대여한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데이비드가 렌트한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항복할 것을 요청했고 3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데이비드에게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응답이 없자 경찰은 K씨를 구하기 위해 창고로 접근하였습니다. 그때 총성이 울려 퍼졌고 진입한 창고 안에는 머리에 총을 겨누어 자살을 한 데이비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K씨는 차량 뒷좌석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소녀는 결박당한 채 총에 맞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비드의 치밀한 계획범죄로 그가 12월 3일 K씨를 납치하기 전 2002년 가을에 이미 2번이나 K씨의 집을 염탐하였고 11월에 범행을 저지를 장소인 창고를 예약한 후 자신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에서 테이프와 체인, 지퍼 타이 등을 구입, 그리고 화학 공급회사에서 K씨를 기절시키기 위한 약품을 구매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게 된 이유는 K씨의 가족과 친구들이 K씨 우디 파운데이션이라는 인터넷 안전에 대해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기 때문입니다. 2002년 당시에는 인터넷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시대였고 수많은 청소년들이 인터넷 범죄에 노출되어 있었기에 다른 아이들이 K씨와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소녀의 순수한 믿음을 이용해 오랜 기간 치밀하게 그녀의 주소까지 알아내어 범행을 저질렀던 데이비드 플러.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죗값을 치르지 않고 자살로 사건은 마무리되었기에 K씨에게 왜 그런 잔혹한 짓을 했는지조차 확실하게 밝혀내지 못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은 이전보다 더 우리의 가까운 곳에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인터넷 범죄 또한 우리에게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